지적법은 토지의 사실 정보를 주로 공시하는 법인데 그 중에서 특히 뭘 공시해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합니다. 여기 표시는 겉표에 보일 시를 써서 겉보이는 모습, 토지의 겉모습을 말하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토지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토지의 표시에는 다 등록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토지의 표시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물론 용어의 정의에 소재랑 좌표를 직접 정의한 내용은 없지만 그 대신 소재는 지번 부여 지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의했고 경계점의 위치를 정확히 콕 찍어서 수치값으로 나타낸 게 좌표니까 좌표는 경계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에 대해 보고 있는데 토지는 다른 토지들과 물리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옆에도 반드시 토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 사이에는 반드시 토지가 있습니다. 요 사이가 물로 덮였던 흙으로 덮였던 간에 지구에 있는 이상 넓은 의미로 보면 다 토지예요. 물론 바다는 토지가 아니라고 법에서는 구분하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는 지형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에 강이 있던 길이 있던 숲이 있던 간에 뭔가는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진 않을 거잖아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텅 비어 있다면 여긴 우주 공간이겠죠. 지구에 있는 이상 지형을 덮고 있는 게 뭐든 간에 지형 자체는 쭉 연결되어 있어요. 토지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토지는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토지는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쭉 이어진 그 토지 전체를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여긴지 확실하지 않고 여기 어디쯤 두루뭉술하게 있다면 어떨까요?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할 거예요. 내 토지인지 남의 토지인지 애매한 토지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인지 어느 나라의 영유권이 미치는 토지인지 어느 나라 토지인지 애매한 지역은 영토 분쟁이 발생합니다.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영토 분쟁 지역이 나와요.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인데요. 일본은 센카쿠레토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갸오이다오라고 주장하는 섬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 영토인지 분쟁이 있는 지역이라 해서 이런 지역을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합니다. 개인 소유 토지도 마찬가지로 애매하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때에도 서로가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땅은 우선 화해하게 해서 소유권을 확정했고 화해를 안 하면 분쟁지로 취급해서 다시 조사했어요. 소유권, 즉 물권이라는 건 영역이 애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을 배제하고 나만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특성을 배타성이라고 하는데요.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애매하면 안 되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는 건 쭉 연결된 토지 중에 특정한 부분이어야 되고 그 부분을 옆 땅과 똑 떼서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에는 명확한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테두리가 구획하는 안에 있는 토지가 갑소유 토지이고 이 아래에 있는 토지가 을소유 토지라고 했을 때 이 테두리를 경계로 여기까지는 갑소유 토지, 여기부터는 을소유 토지라고 하니까 이 테두리를 경계로 권리의 공간적 범위가 구획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법에서는 경계라고 해요. 경계는 애매하지 않아야 되니까 기하학에서 말하는 선으로 합니다. 무한히 가늘어서 너비가 없어요. 너비가 없는 선입니다. 이건 제가 서울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경계. 그럼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간에 물권의 공간적 범위는 이 경계까지만 미치는 거고 경계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서울교통공사와 영풍빌딩의 공간적 범위를 나누는 경계예요. 만약에 경계가 여긴지 확실하지 않고 여기 어디쯤 애매하게 있다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애매한 부분이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면서 이웃한 토지끼리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여길 경계로 여기부터는 서울교통공사, 여기부터는 영풍빌딩으로 구분짓는 이 선을 법에서는 경계라고 해요. 울타리나 담장처럼
지표면상에 있는 토지를 구획하는 경계가 있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라는 건 선이고 선은 기하학에서 말하는 도형입니다. 그럼 이건 도형이니까 도면에 그려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도면상에 기하학에서 말하는 선으로 그려넣은 경계가 있습니다. 지표면상에 있는 실제 경계를 줄여서 지표상의 경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더 줄여서 지상경계라고 쓰고요.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줄여서 도상경계라고 합니다. 지상경계는 태풍 한 번만 세게 불면 뽑히는 게 울타리예요. 지상경계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너무 쉽게 바뀔 수 있어서 안정적인 법률관계 형성에 지장이 있습니다. 반면 도면에 그린 도상경계는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관계 형성은 도면에 있는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차피 도상이 기준이니 도상을 생략하고 경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동그라미, 등록한 선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상에 있는 선입니까? 등록한 선입니까? 등록한 선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선은 기하학에서 말하는 도형입니다. 경계는 도형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경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내 토지의 공간적인 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의 공간적인 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려서 설명한 도면을 봐야 내 땅이 세모난지 네모난지 도끼 모양인지 네모나타면 정사각형인지 사다리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경계의 생김새는 토지에 대해 주절주절 글로 설명한 대장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계를 알면 내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파악했으니 자기 소유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 계획을 토지 소유자 스스로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겠죠. 경계에 보시면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했대요. 점을 이으면 선이 되고 선을 이으면 면이 되기에 경계점을 이으면 경계,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경계점은 뭘까요? 경계점은 경계가 꺾이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경계점은 꺾인 점이에요. 마침 발음도 비슷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꺾인 점이라고 안 하고 다르게 표현을 해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이 뭐죠? 경계였죠. 그래서 경계의 굴곡점으로서 굴곡점 동그라미, 굴곡이라는 말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닌데요. 인생에서의 굴곡은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잘 풀릴 수도 있고 또다시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번갈아 나타나는 걸 비유적으로 굴곡이라고도 하는데요. 보시면 항상 잘 나가지도 않고 항상 못 나가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꺾이는 점인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걸 이걸 굴곡이라고 해요. 굴곡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굽어 꺾여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굴곡점은 곧 꺾인 점이라는 뜻이에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등록 동그라미, 여기서도 등록이 나왔죠. 도형으로 이해하는 형태. 경계의 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지적 제도를 나눈다면 도면에 선을 그어서 경계를 표현하는 건 도형으로 이해하는 지적이라고 해서 도형, 지적이라고도 하는데 도형으로 이해하는 지적이라고 해서 도해 지적이라고도 합니다. 경계의 생김새는 경계점의 위치만 알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점잇기 놀이 해봤어요. 종이에 찍혀있는 점을 순서대로 이으면 되는 놀이인데 외국에서는 다투다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놀이입니다. 여기가 1번 점, 여기가 2번 점, 여기가 3번 점, 여기가 4번 점이라면 순서대로 1번 점에서 2번 점으로 연결하고 2번 점에서 3번 점으로 연결하고 3번 점에서 4번 점으로 연결하고 4번의 다음은 5번인데 5번이 없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4번 점에서 다시 1번 점으로 이으면 경계의 생김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들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좌표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계점 1번은 24만 780.83, 26만 477.81 좌표를 사용하고요. 2번 경계점은 24만 782.39, 26만 488.49 좌표를 사용하고 3번 경계점은 24만 757.66, 26만 492.18 좌표를 사용하고 4번 경계점은 24만 756.10, 26만 481.49 좌표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점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콕 찍어서 좌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계점들이 위치한 그 각각의 좌표 값들을 알면 그 점을 이은 게 경계가 되겠죠.
실제 토지의 위치값을 정확하게 표현했으니 사실상 1대1 축척인 무축척이 될 거예요. 그런데 도면에는 모든 경계점의 좌표를 이렇게 길게 적을 자리가 없어요. 한 필지만 해도 경계점이 여러 개인데 도면 한 장에 한 필지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면에 좌표 값을 우겨넣긴 무리입니다. 그래서 좌표 값을 주절주절 길게 글로 적을 수 있는 대장 형태의 장부에 좌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점들의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겉모습은 대장이지만 그 본질은 도면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의 동그라미, 그래서 좌표 형태로 경계를 이해하는 지적인데요.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용어사전에 따르면 경계의 생김새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지적을 수치지적이라고 하는데, 경계점들의 좌표는 수치값이거든요. 위치를 숫자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 수치값으로 나타내는 지적이라는 뜻인데, 좌표 지적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텐데 수치 지적이라는 용어가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경계점들의 좌표를 처음 등록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 이름이 아니라 수치지적부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어요. 어쨌거나 현행 제도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니 좌표 지적이라고 하면 알아듣기 더 쉬울 듯 합니다. 사견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경계의 생김새는 그림이나 좌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으로 풀어낸 지적을 도해 지적이라고 하고 좌표 수치값으로 풀어낸 지적을 수치 지적이라고 합니다. 좌표를 키워드로 정리한 건 아니지만 경계점을 키워드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지란 경계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필기구로 구획한 토지를 줄인 거예요.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필기구로 이렇게 경계를 그어서 구획한 토지를 필지라고 해요. 토지를 구획했으니 이 밖의 토지와 이 안의 토지는 각각 다른 토지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필기구로 구획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연적으로 구획된 걸까요? 인위적으로 구획된 걸까요? 인위적. 예전에 지적산업기사 시험에서 자연적으로 구획된다는 선지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연적 구획인 단위 토지가 1필지이다. OX, X죠. 필지라는 건 결국 필기구로 구획한 토지라는 뜻이니까 자연적이 아니라 어떻게?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겁니다. 지적법은 결국 이 필지에 관한 법인지라 지적법에서 토지를 부르는 말이 필지예요. 참고로 두 필지 이상을 하나로 합치는 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들려면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용어의 정의 파트에서도 토지 이동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다루니까 토지 이동 중에 하나인 합병도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다룰 텐데 더 자세한 건 나중에 합병 파트에서 제대로 다뤄드릴게요. 그렇게 구획된 필지 하나하나를 부를 때 일정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토지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데 단순히 토지라고만 하면 이 땅인지 이 땅인지 이 땅인지 이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전국에 토지가 몇 개 없다면 여긴 예를 들어 참새 땅, 여긴 토끼 땅, 여긴 별 땅, 여긴 꿈 땅, 이렇게 예쁘게 한글로 이름을 지어줘도 되지만 수없이 많은 필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한글로 붙이긴 힘듭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약 4천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아닌 숫자로 번호를 붙여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하나하나의 공식적인 이름이 참새 땅, 토끼 땅, 별 땅, 꿈 땅이 아니라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이고 1은 1번지, 2는 2번지, 3은 3번지, 4는 당연히 4번지라고 읽는 거예요.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4번 토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번지는 각각의 토지의 이름인데 번지를 거꾸로 하면 지, 번. 그래서 이 숫자를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등록 동그라미, 여기서도 등록이 나왔죠. 설령 토지 소유자가 1번지도 갑소유, 2번지도 갑소유, 3번지도 갑소유, 4번지까지 갑소유라고 해도 이 1번지와 이 2번지, 이 3번지와 이 4번지는 각각 다른
별개의 필지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붙이는 번호라 지번으로 토지를 구분하여 특정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토지의 개별성, 특정성을 부여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국에 수천만 필지가 있을 텐데 지번으로만 이름을 붙인다면 지번만 8자리가 될 거예요. 2477만 4879번지인데 너무 길고 인식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1번지부터 4천만 번지까지 부여할 수는 없고 일정한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을 구획해야 돼요. 그걸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합니다. 뒤에 토지의 표시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토지의 표시 6개 중에 토지에 대해 특정하는 건 이 지번이거든요. 그런데 전국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읽고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소재별로 나눠 놓은 건데 마침 지번 부여 지역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특정하려면 지번뿐만 아니라 소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와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래요. 두 글자로 소재죠. 소재로서 동리 동그라미.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이 있다면 광명동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고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가 있다면 물금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인데요. 왜 동리여야 되는지 지번 파트에서 다뤄드릴게요. 어쨌거나 경계로 구획된 필지의 공간이 있다면 그 안에 넓이가 있을 거예요.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그 넓이를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넓이가 아니라 무슨 넓이? 등록한 넓이. 여기서도 등록 동그라미. 그냥 넓이가 아니라 등록한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특이한 말이 나왔는데 등록한 무슨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표면적이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90도로 하늘에서 봤을 때의 넓이에요. 정확하게 하늘에서 90도로 내려다보면 높이 개념이 없어지고 납작하게 보이겠죠. 왜 수평면상의 넓이여야 되는지는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와 함께 이해하면 좋은데 이건 면적 파트에서 제대로 다뤄드릴게요. 실제 토지의 넓이가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넓이가 기준이 되다 보니 실제 토지의 넓이가 안 바뀌더라도 등록한 넓이가 바뀌면 토지 이동이 됩니다. 뒤에서 하나씩 다루겠지만 대표적으로 축척 변경이랑 등록사항 정정 같은 경우 현장에 있는 필지의 넓이가 특별히 넓어지거나 좁아진 건 딱히 아닌데 지적공부에 등록한 넓이가 달라지다 보니 토지 이동이라고 봅니다. 필지가 있으면 어떤 용도로라도 쓰고는 있을 거예요. 뭘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그게 지목이에요. 그래서 지목이란 토지의 어떤 용도, 주된 용도는 목적이 되겠죠.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여기서도 등록의 동그라미. 토지의 목적이라 지목입니다.